서울 동대문 시장 골목 깊숙한 곳, 4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통닭집이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바삭한 튀김 소리가 골목 전체에 퍼지던 그곳의 주인은 김영자 여사, 올해 72살이었습니다. 영자 여사의 손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닭을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마지막 손님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워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영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닭을 튀겼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만큼은 제대로 공부시켜서 대학 보낼 거야. 매일 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던 말이었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어가며 기름 냄새가 몸에 벨 정도로 일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신부는 소연이라는 유치원 교사였는데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10살 된 딸 서연이와 8살 된 아들 준호였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영자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닭집도 정리하고 이제는 아들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여생을 편안히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영자가 평생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전세금부터 이사 비용까지 모든 것이 영자의 손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꺼웠습니다.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자신은 작은 방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시어머니를 정중하게 모셨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감사해요. 소연의 말에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로 시작되던 부탁들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 아침 준비, 유치원과 학교 도시락 싸기, 집안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까지. 영자의 하루는 통닭집에서 일하던 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간식은 정확히 오후 4시에 주세요. 너무 늦으면 저녁을 안 먹어요. 어머니, 빨래는 저희 옷이랑 따로 해주셔야 해요. 섞이면 안 되거든요. 소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고마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늦고 소연은 퇴근 후에도 아이들과 잠깐 놀아주다 금세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쳐 소파에 잠깐 기댄 영자에게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언제 하실 거예요? 민수 오빠랑 아이들이 곧 들어올 텐데요. 그 순간 영자의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일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에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저 편리한 일꾼일 뿐일까?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네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어디에 가서 뭘 할지 이야기하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득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가 물어봤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아이들 챙기는데 도움이 될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소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번 여행은 저희 가족만의 시간이거든요. 저희 가족만의 시간. 그 말이 영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 집을 마련해 준 것도, 매일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모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내가 하는데 정작 가족 시간에는 끼워주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영자는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술이라니요? 언제 하셔야 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영자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수술하시는 동안 아이들은 누가 돌봐요? 저희 둘 다 일해야 하는데. 영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보다 집안일 공백이 더 걱정되는 아들을 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당일 영자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영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병실에는 영자 혼자뿐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찾아와 간병을 하는데 영자만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영자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깁스한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아프시죠?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이제야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구나 싶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소연의 말이 영자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달 동안 집안일을 못 하신다니 정말 곤란해요. 저희가 파출부라도 불러야 할까요? 그 순간 영자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그저 무료로 일해주는 가정부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벌어서 마련해준 집에서 정작 자신은 일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영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어느 날 새벽,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목은 아직 불편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동네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업자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집을 팔려고 해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 동의는 받으셨나요? 중개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영자의 대답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젊은 부부가 계약을 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영자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아든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 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자는 시골 지역의 작은 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박마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네. 마리는 고향 마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야, 사실 나 집을 옮기려고 해. 서울 생활이 좀 힘들어서.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 그래? 그럼 우리 동네로 와.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좋아. 집값도 서울보다 훨씬 저렴하고. 마리의 제안에 영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기차를 타고 고향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 풍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푸른 논밭과 멀리 보이는 바다, 그리고 정겨운 농가들이 영자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가 소개해준 집은 작지만 아담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좋겠다. 영자는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영자는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니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어린 민수와 함께 한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결정되니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것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행 이야기를 하느라 신이 나 있었고, 민수와 소연도 오랜만에 휴식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이삿짐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이 온통 박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소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갈 거야. 네, 이사요? 어디로요? 민수가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행 가방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았어. 내일 고향으로 내려간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을 담담하게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소연은 입을 벌린 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만 할머니가 어디 가신다는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영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말들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들은 누가 돌보고 집안일은 누가 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알아서 해. 어머니. 민수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72살이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울먹이며 영자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서연이와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집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손주들을 보며 키운 지난 몇 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서도 너희들 생각할 거야. 가끔 놀러 와도 돼. 영자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리고 통닭집 시절부터 써온 낡은 앞치마까지. 진짜 자신의 것들만 골라서 담았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되겠어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늦었다, 민수야. 이미 계약도 다 끝났어. 영자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소연도 마지막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늦은 사과였습니다. 이삿짐차가 떠나고 영자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영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기차 안에서 영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고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향 근처 마을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리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잘 왔어.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오랜 친구의 반가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로 산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바다 냄새가 났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숨 쉬는 것 같네. 첫날 밤, 영자는 새 집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깨십, 고추 같은 채소들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순전히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영자야, 농사 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이웃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마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영자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마리의 말에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바닷길은 영자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매주 노인 대학이 열렸습니다. 영자도 용기를 내어 참가해 봤습니다. 한글 공부, 체조,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평생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영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영자 씨,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다음 주 발표회에서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노래 교실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영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영자는 마을 여성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함께 된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영자 씨가 만든 된장이 제일 맛있어요. 동네 할머니들의 칭찬에 영자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혼자 차를 마시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습관이었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니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은 텃밭에 꽃을 심었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내년 봄에는 마당이 꽃밭이 될 것 같다.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2달째 되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영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저희는 조금 힘들어요. 소연이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긴 하는데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자는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끔 놀러 와도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밤하늘을 지금까지 못 봤다니. 영자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영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늘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영자 씨가 오시고 나서 마을이 더 활기차졌어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가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 앞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는 손에 든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왜 왔니?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은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차라도 한잔 할래? 영자가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영자는 차를 우리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 소연이 어머니 댁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힘들어하세요. 아이들도 계속 할머니를 찾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영자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직접 집안일을 해보니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 준비시키고 저녁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저희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제가 회사를 빠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셨는지 깨달았어요. 영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야 알았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소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편지도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영자가 차를 민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정말 없으세요? 민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너희가 힘든 건 안쓰럽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하지만 어머니, 아니다. 민수야.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와 손주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민수는 어머니의 확고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민수가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괜찮지. 전화도 하고 가끔 놀러와도 돼. 하지만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마라. 영자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직접 텃밭에서 딴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여 아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어머니, 민수의 말에 영자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어머니는 진짜 봄날을 찾았단다. 너도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영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영자는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오랜 희생과 눈물 끝에 영자는 드디어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봄이 왔고 그 봄은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